책 읽어주는 미즈놀 282쪽입니다. 버핏의 말. 버핏은 성장주 광풍이 불던 1969년에 포브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의 인기 주식은 제록스, 월트 디즈니, KFC 같은 고성장 주식 혹은 텔레다인 같은 복합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주식을 왜 보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펀더멘털을 중시합니다. 저의 15%는 피셔이고 85%는 그레이엄입니다. 이 발언이 와전되어 버핏은 가치주의 85%, 성장주의 15% 비율로 투자한다든가 양적인 분석에 85%, 질적인 분석에 15%를 할애한다든가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가치주 85%, 성장주 15%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은 그나마 나은 해석이지만 그 또한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버핏은 본인을 차트 투자자와 대조하며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의 추세, 저항선, 지지선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펀더멘탈, 즉 기업 그 자체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진다는 뜻입니다. 그레이엄의 핵심 사고체계는 첫째, 주식은 범위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둘째, 가격은 시장의 변덕에 따라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이며 버핏은 이를 그레이엄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버핏이 그레이엄으로부터 전수받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식은 가치를 지닌다. 둘째, 가격은 시장의 변덕에 따라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주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마도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70% 정도가 될 테고 실제 그런 주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나머지 30% 정도일 것입니다. 그 30%에서 그레이엄이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했던 담배꽁초 기법, 차익거래, 전략, 기업가의 다툼, 양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방법 등이 절반인 15%, 피셔로부터 배운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 기업과 통행하는 투자, 질적인 분석 등이 나머지 절반인 15%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피셔의 15%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멍거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6장과 7장에서 언급한 핵심 사고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약간은 부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한 인물이고 단순히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서면서 위기에 빠진 사업체를 여럿 구해냈고 기업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고용 창출도 이뤄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지녔을 것이고 그의 말과 글로부터 우리는 투자뿐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버핏은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저작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남은 파트는 앞으로 독자들이 버핏의 말과 글을 직접 읽을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버핏은 비유를 좋아하고 현학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고체계 전반을 긴 호흡으로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장들만 보다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버핏이 이제 펀더멘탈리스트, 자기는 차트의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이 자기가 주식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버핏의 이런 투자법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디스할 만한 위인도 안 되고 차트 맹신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트라는 게 뭐죠? 주식이 걸어온 역사죠. 우리는 역사 공부를 왜 하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양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그 핵심 원리는 동일한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오늘이 다른 것은
입고 등장하는 역사의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차트 속에 숨어있는 시장의 심리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차트 속에 숨겨진 시장의 심리를 읽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핏의 펀더멘탈리스트의 투자와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버핏의 유명한 경고가 있죠.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문구는 멋있기는 한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만 하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가 본업인 사람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버핏도 투자 실패건이 아주 많습니다. 주주소환이나 주주총회에서도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1989년 연차 보고서에서는 아예 지난 25년간의 실수들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필립 피셔는 1970년대 불황장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안타깝게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겠다 굳게 결심한 투자자라면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풀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피셔는 보수적인 투자란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검증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지 않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주식에 있어서 주식을 안 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주식을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돈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없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리스크를 떠안고 시작하는 베팅입니다. 특별히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피셔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보수적인 투자를 전통적인 투자와 헷갈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걸 다 끝나고 이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위 문장을 힌트 삼아 버핏의 돈을 잃지 말라 발언이 실제 뜻을 살펴봅시다. 아마도 원문인 것으로 보이는 TV 인터뷰에서는 저 멘트를 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고 그걸 묶음으로 사면 웬만해서는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돈을 잃는다는 건 뭘까요? 레슨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액면가가 줄어드는 것만이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가 끝난 이후에 원래 상태보다 구매력이 줄어들어 있으면 돈을 잃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진짜 위험에 대해서 해당 투자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후 원리금 합계가 투자 기간 동안 최초 투자금을 적당한 이율로 보유했을 때의 구매력보다 더 높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별 투자건이 미래의 구매력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더해서 우리는 이러한 투자건을 여러 개 찾아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아무리 개별 베팅이 유리하다 해도 실패할 수 있으니 여기에 모든 재산을 걸면 안 됩니다. 이는 확률적 사고의 기본 원리이며 그레이엄과도 공유하는 사고 체계입니다. 가치 투자를 신성시하는 사람은 무슨 도박 같은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께는 먼 거의 다음 발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페리 뮤추얼 베팅, 즉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돈을 승자에게 모두 배분하는 내기에서 예컨대 확률은 50%인데 배당은 3배인 곳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다시 한번, 가치 투자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확률 높은 게임에 판돈을 분산해서 거는 것이 승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득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가 성공적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의 거품, 수많은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월가의 수많은 뉴스들, 데이터 통계들, 고용지표, CPI, PPI, GDP 이런 것들의 수치가 만약에 말입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뉴턴이 범했던 실수를 그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린이들은 뉴턴과 같은 실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입 벌리고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고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수없이 넘어져도 걷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버핏의 저 경구를 엄밀한 용어로 다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투자권이 유리한 확률 분포인지를 확인하고 투자하라. 개별 투자권 실패했을 때 다시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 몰빵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불리한 확률 분포일 때 유행을 바라고 베팅을 하거나 혹은 애초에 유리한 확률인지조차 살펴보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즉 확률 분포가 너무 매력적인 나머지 흥분해서 전 재산을 베팅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한 투자자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두 번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싸게 잘 샀다가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겁먹고 주식을 팔아서 영구적으로 구매력 손실을 확정시켜버리는 함정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버핏은 이런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지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자산에 베팅하라고 돈을 잃지 말라 운운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주주총회에서는 버핏은 영구적인 손실, 즉 permanent loss에 대해서 극단적인 회피, extreme aversion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냥 손실과 영구적인 손실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실과 영구적인 손실. 손실과 영구적인 손실. 제가 A반 학생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챔피언 A반 전반기를 좀 돌아보고 후반기 전략을 짜는 라방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이 되는데, 전반기를 돌이켜봤을 때 정말 성공적 A 학점을 줄 수 있는 투자자는, 그렇죠, 일명 반도체주, 그 다음 AI주 종목들 잘 잡아서 잘 베팅한 이들이다. 종목말로 얘기하면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메타, 그렇죠. 저는 1번 A 플러스 주고 싶고요. F는 누굴까요? 거꾸로 투자한 자들. 그럼 A-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F는 거꾸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투자한 자들은 저는 A, B, C, D로 한다면 C 정도는 주고 싶어요. 왜냐면 바로 다시 정리해서 하면 되니까. F는 누구냐면 거꾸로 투자에 몰빵한 사람들. 시장이 하락에 옵션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옵션 베팅하고 청산당하고 손 탈탈 털고 주식을 떠난 사람들 좀 있죠. F예요, F. 그럼 B는 누굴까요? B학점 정도. 큰 수익은 내지 않았지만 잃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은 넉넉히 보유하고 있고요. 주식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B라고 봐요. 좀 더 점수를 주자면 A-? A- 정도. 왜냐하면 지금도 70%, 80%, 90% 물려있는 사람들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거래요. 그러면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D처럼 청산당하지는 않았는데, F처럼 청산당하지는 않았는데 청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갔으면 스탑,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 길을 가죠. 멈추질 않죠. 고집을 피우죠.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죠. 돌아봄도 없죠. 포모하느라. 돌아봄도 없죠. 내동매매하느라. 공부도 깊이 있게 못하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저는 이번 연휴 때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계속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또 팀장으로서 또 계속 돌아보면서 제가 계속 점검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쉬운 점은 좀 많이 있죠. 물론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더 살펴보고 오늘 버핏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핏의 이야기 중에 영구 보유. 우량주사에서 장기적으로 묻어둬라 이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자, 위 경고 못지않게 자주 인용되는 버핏의 말은 우리는 주식을 영원히 보유한다 입니다. 이런 발언은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1988년 주주서원에서 프레디 맥과 프레디 맥이 어떤 주식이냐면 이제 부동산 관련 그 론 받는 그쪽 그 회사거든요. 서프라임 때 아마 얘네가 파산했나 그랬을걸요. 코카콜라를 언급하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식들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입니다. 사실 훌륭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훌륭한 사업의 경우 우리가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히입니다. 2000년 주주총회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셔의 매도 원칙에 따라 피셔와 달리 나는 일부 주식은 영원히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핏이 주식을 매도하기만 하면 영원히 보유해야겠다더니 원칙을 깬 거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버핏은 한편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품이 발생해 주가가 쌍코피 터질 정도로 지나치게 올랐을 때도 내가 소수방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주식을 팔 때는 팔아야 한다는 얘기죠. 2016년 주주서한에서는 모든 주식을 영구 보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서 언론이 문제죠. 싹 뽑아서 그거를 버핏의 명언으로 썸네일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천벌받아야죠. 자, 이와 비슷한 경고로 10년간 보유할 수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치 무조건 모든 투자에 대해서 10년 이내는 팔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단타 치는 것보다는 성과가 좋을 겁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투자자의 목표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5년, 10년 혹은 20년 정도 후에 지금보다 이익이 막대하게 늘어나 있을 것으로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삽니다. 오랜 시간 실제로 이 기간을 충족하는 회사는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사를 발견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수량을 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원칙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충동을 참아내야 합니다. 주식을 10년간 보유할 수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에 걸쳐 포트폴리오의 합산 이익이 증가하면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의 레슨 1, 2, 3와 동일합니다. 경제적 해자와 능력 범위를 충족하느냐입니다. 버핏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기껏 찾아놓고 미미한 수량을 사서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단기간의 주가 상승 혹은 하락에 휘둘려서 장기간 큰 수익을 볼 기회를 놓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쭉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버핏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 버핏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버핏은 늘 말했다. 다시 한번.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버핏은 늘 말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버핏은 늘 말했다. 즉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버핏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독 버핏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주식하는 분들은 그건 미국 주식 이야기다. 한국 주식은 장기적인 투자가 맞지 않는다. 코스피, S&P 500처럼 뭐 코스피도 그런 게 있거든요. 코스피 100, 500.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약간 꼰대 같은 느낌도 많이 났고. 그런데 제가 20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전설이다. 이순신 장군의 3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에서 어쩜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으셨을까? 사실
주식에 바이더딥을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일본 놈들과의 전투는 용기가 뒷받침되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오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핵심은 기법이 아니라 바로 해안, 통찰력, 전설들의 인사이트다라는 걸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20년 전에 한강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 오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식을 넣어뒀었어요. 주식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 가지 주식을 놓고,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네이버, NHN으로 좀 들어가 있죠. 한국은 NH, 네이버. 또 하나가 뭐였냐면 네오이즈 게임즈, 어찌니쌈처럼. 제가 미국에서 컴퓨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제 파트너가 컴퓨터 테크니션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 그때 제 투자가 네이버였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어리석게도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고 네오이즈 게임즈라고 하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주식 다 청산했거든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한 5배는 올랐더라고요. 네이버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한 10배는 올랐더라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더군요. 누구를 탓하거나,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전문가가 컴퓨터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구나. 컴퓨터나 IT 쪽의 테크니션이 투자하고는 다르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거든요. 부동산 브로커와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부동산 투자의 기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겠죠. 지금 엄청난 부동산 자산, 트럼프처럼 대통령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결국 여러분, 홀로서기에 성공하셔야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피터 린치가 시작이 됩니다.